서울역을 출발한 부산행 KTX 열차는 도심의 회색빛 풍경을 뒤로하고 점차 속도를 높이며 남쪽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흐릿해져 마치 시간 자체가 왜곡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실 객차 내부는 일반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하고 쾌적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으며, 좌석 간의 간격은 넓었고 승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업무를 보며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창가 쪽 좌석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바깥 풍경을 쫓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의 의식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내면의 생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고,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검은색 가죽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그녀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최연소 여성 소장이라는 사실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연의 무릎 위에는 낡은 소설책 한 권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오른손은 무의식적으로 옆 좌석에 놓인 검은색 더플백의 손잡이를 가볍게 쥐고 있었는데, 그 가방 안에는 국안보와 직결되는 1급 기밀 문서와 특수작전용 장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번 부산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군 내부의 부패 카르텔을 추적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단독 임무의 시작이었으며, 그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변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대전역을 지나 다시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을 때 평화롭던 객차의 정적을 깨뜨리는 거칠고 불쾌한 소음이 객실 뒷문 쪽에서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순식간에 객차 안의 평온한 분위기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진동하는 알코올 냄새가 공기 중에 확산되었고, 승객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에는 군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계급장을 달고 있었는데 어깨에 번쩍이는 대령 계급장은 그가 군대 내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인물임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 거지는 그 계급이 요구하는 품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남자는 이미 거나하게 취한 상태였고, 붉게 상기된 얼굴과 풀린 눈동자는 그가 제정신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으며, 그는 한 손에 반쯤 비어있는 위스키병을 든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통로를 걸어오며 주변 승객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복 상의는 단추가 몇 개 풀려 있어 너저분해 보였고, 벨트는 삐딱하게 돌아가 있어 군인으로서의 절도는커녕 기본적인 복장 불량 상태였는데, 이는 그가 평소에 군 규율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본능적으로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리거나 자는 척을 했지만, 민서연만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최강욱 대령은 자신의 좌석을 찾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는데, 그는 좌석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승객들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불쾌한 입냄새를 풍겼고, 승객들이 불만 섞인 표정을 지으면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육군의 대령이라는 사실을 마치 왕이 된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듯 했으며, 이 열차 안에 있는 모든 민간인을 자신의 아랫사람 정도로 여기는 오만한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주사를 넘어서 권력에 취한 자 특유의 아나무인 격인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는 민서연이 가장 경멸하는 유형의 인간상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통로를 걸어오던 최강욱의 시선이 민서연이 앉아있는 창가 좌석에 머물렀고,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그녀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눈빛은 민서연의 미모를 훑어보는 음흉함과 동시에 만만해 보이는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민서연의 옆 좌석이자 통로 쪽 좌석인 자신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지 않고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민서연을 내려다보며 턱을 까딱거렸는데 이는 명백히 그녀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민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고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했지만 그녀의 온몸 감각은 이미 전투태세로 전환되어 최강욱의 근육 움직임 하나하나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거기, 아가씨. 자네가 앉아있는 그 창가 자리가 내 마음에 드는데 말이야. 날씨도 좋고 바깥 구경 좀 하면서 가고 싶은데 자리를 좀 바꿔주는 게 어떻겠어? 최강욱의 목소리는 술 기운에 젖어 끈적거렸고 반말과 존댓말이 묘하게 섞인 말투는 상대방을 하대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당연히 민서연이 비켜줄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무거운 군용 가방을 선반 위에 올리려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민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깊고 어두운 심연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서늘한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좌석 번호는 7A입니다. 정해진 좌석에 앉아주시죠. 민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단호한 힘이 실려 있어 주변의 소음을 뚫고 최강욱의 귓가에 정확하게 꽂혔는데 이는 그녀가 수천 명의 부하들을 지휘하며 다져진 카리스마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최강욱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반격에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히 젊은 여자가 그것도 민간인으로 보이는 계집애가 감히 대령인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말대꾸를 하는 거야. 나는 대한민국 육군 대령 최강욱이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이 피로를 좀 풀겠다는데 그까짓 자리 하나 양보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고 그의 침이 민서연의 얼굴 근처까지 튀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하게 손수건을 꺼내 닦아냈습니다. 객차 안의 다른 승객들은 겁에 질려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일부는 승무원을 부르기 위해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승무원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강욱은 자신의 계급을 들먹이며 주변을 위압하려 했지만 민서연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 공해에 불과했습니다. 최강욱은 민서연의 무반응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시선을 그녀의 옆자리에 놓인 검은색 더플백으로 옮겼고 그는 그 가방이 자신의 다리를 뻗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사람 앉을 자리도 좁아 터지겠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짐은 왜 여기에 올려놓은 거야? 당장 치워. 그는 더플백을 발로 툭 차며 소리쳤는데 그 가방 안에는 최신형 전술통신 장비와 고성능 폭발물 탐지기 등 수억 원을 호가하는 특수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는데 그것은 그녀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감정 표현 중 하나였으며 그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 가방에 손대지 마십시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민서연은 경고하듯 나직하게 말했지만 최강욱은 그 말을 비웃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는 오히려 더 과장된 몸짓으로 가방을 집어들려고 했습니다. 감당 웃기고 있네. 이따위 넝마 조각이 뭐가 대단하다고. 내 눈에는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쓰레기로 보일 뿐이야. 짐칸으로 치우든지 아니면 내가 창밖으로 던져버리든지 해야겠어. 그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억지로 가방 손잡이를 잡고 흔들었지만 가방은 마치
바닥에 고정된 것처럼 묵직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가방은 민서연이 특수 제작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고, 내부에는 무게 중심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 일반적인 힘으로는 쉽게 들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낑낑거리며 가방과 씨름하던 최강욱은 술기운과 짜증이 겹쳐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고, 그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더욱 거칠게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어먹으려니 가방 안에 돌덩이라도 넣어놨나.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기본 예절이 없어. 어른이, 그것도 군인 어르신이 말씀하시면 척척 알아서 기어야지 말이야. 그의 언어폭력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주변 승객들은 불쾌감에 고개를 저었지만 감히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객차 문이 열리고 여성 승무원이 황급히 달려왔는데, 그녀는 소란스러운 상황을 파악하고 최강욱에게 정중하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다른 승객분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거나 통제가 안 되시면 다음 역에서 하차 조치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프로페셔널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최강욱에게 승무원의 제지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고, 그는 승무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말 한마디면 너 같은 건 당장 해고야. 민서연은 이 난장판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녀는 조용히 임무지역까지 이동하고 싶었지만 상황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강욱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술주정뱅이가 아니라 권력을 등에 업고 약자를 괴롭히는 전형적인 부패 군인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제압 시나리오가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지키면서도 최강욱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택했고,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그를 파멸시키는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강욱은 승무원을 밀치고 다시 민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는데, 그는 자신의 분노를 받아줄 대상이 필요했고, 눈앞에 있는 이 도도한 여자가 가장 적절한 타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그 쓰레기 같은 가방 치우고 자리 비키라고 했잖아. 그는 손을 뻗어 민서연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민서연은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상체를 틀어 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최강욱은 허공을 가르며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동시에 위험천만해 보였습니다.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민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고, 그 순간 객차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에 뇌가 절여진 최강욱은 그 살기를 감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녀의 태도를 도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는데, 아마도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지금 당장 헌병대에 연락해서 너를 공무집행 방해랑 상관 모독으로 쳐넣어 버릴 테니까.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누르며 큰 소리로 통화를 시도했는데,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에게 자신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과장해서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소령 나야. 최대령. 지금 KTX 특실인데 말이야. 웬 미친년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어. 뭐, 내가 취해야 이 새끼야. 내가 지금 맨정신으로 명령하는 거야. 당장 부산역에 헌병대 집합시켜. 이 건방진년을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그의 통화 내용은 객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고,
이는 민서연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민서연은 그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며 그가 도착할 부대의 정보와 그가 믿고 있는 배후 세력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는 그녀의 임무 수행에 있어 뜻밖의 수확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최강욱의 이름을 데스노트에 적어 넣었고, 이제 그는 단순히 불쾌한 옆자리 승객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작전 목표가 되었습니다. 최강욱은 통화를 마치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민서연을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웃었는데,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들었지? 넌 이제 끝났어.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군기 교육대 맛을 좀 보게 될 거다. 민서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의 손끝은 가방 속의 특수 통신기를 향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오만한 대령이 불러들인 헌병대가 그를 향한 부메랑이 되도록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과정은 치밀하고 완벽할 것이었습니다. 기차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터널을 통과하며 굉음을 냈고, 창문에 비친 민서연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푸른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최강욱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혼자 욕설을 중얼거리며 억지로 민서연의 옆자리에 엉덩이를 비집고 앉았고, 그의 거구는 민서연의 공간을 침범하며 불쾌한 접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고의적으로 팔을 넓게 벌려 민서연을 압박하려 했지만 민서연은 돌처럼 단단한 자세를 유지하며 조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좁은 좌석 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로웠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이 불쾌한 시간을 견디며 도착지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했고, 그녀의 계산 속에서 최강욱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열차가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밝은 햇살 아래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특실 객차 내부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최강욱 대령이 뿜어내는 불쾌한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좁은 좌석에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옆자리에 앉은 민서연의 영역을 끊임없이 침범하고 있었고, 그의 팔꿈치가 민서연의 팔을 스칠 때마다 그녀는 본능적인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리를 쩍 벌린 채 앉아 통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진로를 방해했고, 자신의 편안함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기적인 태도로 인해 주변 승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민서연은 창가 쪽으로 몸을 최대한 밀착시켜 그와의 접촉을 피하려 했지만 좁은 공간 내에서 썩은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악취를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최강욱은 잠시 조용해진 듯 하더니 이내 목이 마르다며 승무원 호출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연타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조용한 객차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져 승객들의 휴식을 방해했습니다. 잠시 후 헐레벌떡 달려온 승무원이 무엇이 필요한지 묻자 그는 대뜸 물을 가져오라고 소리쳤는데, 그의 말투는 마치 하인을 부리는 듯한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급히 생수 한 병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물병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뚜껑을 거칠게 비틀었다서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면서도 흘러내린 물방울을 옷소매로 대충 닦아내며 승무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무례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야, 아가씨, 서비스가 이게 뭐야? 물 하나 가져오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서야. 원. 군대였으면 너는 이미 영창감이야. 알아. 최강욱은 빈 물병을 구겨서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지며 혀를 찼고, 승무원은 모욕적인 언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승무원의 곤란해하는 표정을 즐기는 듯 더욱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의 군대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부하들을 괴롭히거나 민간인들을 위협했던 부끄러운 일화들이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귀를 막거나 이어폰을 꽂으며 그의 소음을 차단하려 애썼지만 그의 목청은 워낙 커서 객차 전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좌석에 앉아있던 젊은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가 최강욱의 고성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아기 엄마는 당황하며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강욱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앞좌석을 발로 쿵 차며 소리를 질렀는데 어이에 좀 조용히 시켜 시끄러워서 쉴 수가 없잖아. 공공장소에서 예절도 안 배웠어.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아기 엄마는 공포에 질려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최강욱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욕설을 섞어가며 모녀를 위협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민서연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고 그녀의 인내심을 억누르고 있던 댐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연은 깊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는데 지금 당장 나서서 저 인간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지만 그녀는 더 큰 목표를 위해 감정을 통제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강욱의 뒤통수를 노려보며 그가 저지르는 모든 만행을 머릿속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고 이 기록들은 나중에 그를 심판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최강욱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하며 의기양양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지만 그는 자신의 뒤에 앉아있는 여자가 사나운 맹수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최강욱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그는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며 비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박 사장님 네,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는 부대가 보급 쪽으로는 아주 알짜배기란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의 통화 내용은 민서연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안부 전화를 넘어선 명백한 군납 비리와 관련된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민서연은 책을 읽는 척하며 온 신경을 그의 통화 내용에 집중했고 그녀의 두뇌는 빠르게 회전하며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들어갈 식자재 납품건 말인데 제가 손을 좀 써뒀으니 그냥 입찰만 넣으면 됩니다. 대신 지난번에 말했던 그거는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아시죠? 저도 위선에 기름칠 좀 해야 하니까. 최강욱은 주변에 누가 듣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 큰 소리로 비리 내용을 떠벌리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법과 규율을 우습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장악하게 될 부대의 예산을 마치 자신의 사금고처럼 여기고 있었고 부하들의 복지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배를 채울 생각에만 골몰해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싶었지만 스마트폰을 꺼내면 그에게 들킬 위험이 있어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통화는 꽤 오랫동안 이어졌고 최강욱은 군용 유류 빼돌리기, 피복 납품업체, 선정 조작 등 다양한 범죄 계획을 박 사장이라는 인물과 상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국가의 재산을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고 민서연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임무가 단순히 부패 척결을 넘어선 정의 구현임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최강욱이 통화를 마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끈 차 민서연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왜 그렇게 쳐다봐? 내 사업 이야기가 그렇게 흥미로워하긴. 너 같은 평범한 여자는 상상도 못할 큰돈이 오가는 이야기니까
신기하겠지. 최강욱은 민서연을 조롱하며 낄낄거렸고 다시 몸을 돌려 그녀 쪽으로 기울이며 냄새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이번에 부산 내려가면 한 자리 크게 차지하거든. 너도 혹시 일자리 필요하면 말해. 내 말 한마디면 군부대 매점 자리 하나 정도는 쉽게 내줄 수 있으니까. 그는 자신의 부패한 권력을 이용해 민서연을 유혹하려 들었고, 이는 민서연에게 있어 최악의 모욕이었습니다. 민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책을 덮고 그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사업이라는 게 횡령과 배임을 의미하는 겁니까? 군형법 제몇조에 해당하는지 알고나 떠드는 건지 궁금하군요. 라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최강욱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술기운에 풀려있던 눈동자가 흔들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설마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자신의 통화 내용을 이해하고 법적인 용어까지 구사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당혹감을 감추고 얼굴을 붉히며 더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남의 통화를 엿듣고 지랄이야, 너 간첩이야, 아니면 기무사에서 나왔어,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는 과민 반응을 보이며 벌떡 일어날 기세였지만 안전벨트에 묶여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 모습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민서연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을 이었는데 공공장소에서 기밀 사항인지 범죄 모의인지 모를 내용을 큰 소리로 떠든 건 당신입니다. 귀가 있으니 들렸을 뿐이죠.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녀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최강욱은 말문이 막혔고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숨죽여 듣고 있었고 민서연의 용기 있는 발언에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강욱의 횡포에 지쳐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민서연이 그들의 답답한 속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강욱은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고 그는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민서연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어 어딘가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 손놀림이 매우 거칠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두고 봐. 부산역에 도착하면 내년이 뱉은 그 말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아는 헌병대장이 내 후배야. 널 간첩 혐의로 조사받게 만들 수도 있어. 그는 유치한 협박을 일삼으며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려 했지만 민서연에게는 그저 허세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서연은 그가 부르는 헌병대가 오히려 그를 잡는 덫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속으로 비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다가올 결전의 순간을 차분하게 준비했고 열차는 굉음을 내며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강욱의 주사는 심해져만 갔고 그는 이제 혼잣말로 욕설을 중얼거리는 것을 넘어 옆을 지나가는 승객들의 옷자락을 잡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던 한 중년 남성이 그의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하자 최강욱은 사과는커녕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승무원들이 몇 번이나 와서 제지를 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계급장을 들먹이며 난동을 부렸고 결국 승무원들도 포기한 채 그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 무법천지의 객차 안에서 유일하게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민서연 뿐이었지만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최강욱은 이제 지루함을 느꼈는지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육포 봉지를 꺼내 씹기 시작했는데 쩝쩝거리는 소리가 몹시 거슬렸고 육포 부스러기가 민서연의 쪽으로 튀기도 했습니다. 그는 민서연의 반응을 살피며 고의적으로 쩝쩝 소리를 더 크게 냈고 먹던 육포 조각을 바닥에 뱉는 등 추잡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민서연은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그 시선을 즐기는 듯 더욱 과장된 몸짓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군인으로서의 명예마저 바닥에 내팽개친 상태였고 구제불능의 쓰레기라는 표현이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어였습니다. 열차가 대구역을 지날 무렵 객차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고 승객들은 모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최강욱은 술기운과 피로에 지쳐 잠시 조는 듯 하더니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마치 고장난 엔진 소리처럼 시끄러웠습니다. 그의 고개는 자꾸만 민서연 쪽으로 기울어졌고 민서연은 손가락으로 그의 머리를 밀어내며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잠결에도 그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몸을 뒤척였고 그럴 때마다 그의 팔과 다리가 민서연을 건드려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민서연은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부산역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 속에 든 특수 장비를 점검하는 척하며 본부의 짧은 암호 문자를 전송했고 이는 최강욱의 파멸을 위한 첫 번째 단추를 꿰는 작업이었습니다. 기차는 어둠을 뚫고 남쪽으로 계속 달리고 있었고 민서연과 최강욱 두 사람을 태운 이 열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가 충돌하는 전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경상도 권역으로 진입하면서 차창 밖의 풍경은 완연한 시골의 정취를 풍기고 있었고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띄엄띄엄 보이는 농가들이 평화롭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지만 민서연의 마음속 풍경은 그와 정반대로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감은 눈꺼풀 아래에서 자신의 과거를 되감고 있었는데 그것은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가혹한 시간들이었으며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녀가 32세라는 이례적인 젊은 나이에 소장이라는 계급을 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운이나 배경 덕분이 아니었으며 오로지 실력으로 증명해낸 결과였습니다. 민서연은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을 시작으로 임관 이후 줄곧 최전방 야전과 특수전 부대만을 고집하며 남성 군인들도 혀를 내두르는 지옥 훈련을 모두 수석으로 수료했고 대테러, 작전과 해외 파병 임무에서 보여준 그녀의 탁월한 지휘 능력과 전투력은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실전 작전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냉정함을 잃은 적이 없었으며 동료를 구하기 위해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용기를 보여주어 부하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있어 군대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신성한 가치이자 자신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옆좌석에서 코를 골며 추태를 부리고 있는 최강욱 대령의 존재는 민서연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혐오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는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군복의 명예를 짓밟고 있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민서연은 며칠 전 사령부에서 검토했던 군 내부 비리 혐의자 명단을 떠올렸고 그 중에서 병참 비리와 인사 청탁 혐의로 내사 중이던 요주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최강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만남이었지만 민서연은 이것을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직접 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거친 코골이 소리가 잦아들더니 최강욱이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눈을 떴고 그는 술이 덜 깬 몽롱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자신의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선반 위에 올려둔 가방에서 위스키가 조금 남은 텀블러를 꺼내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워 헛손질을 했고 짜증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금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둔하고 부정확했으며 알코올에 절어 떨리는 손끝은 그가 얼마나 자기 관리에 실패한 인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는 주변 승객들의 따가운 시선 따위는 아예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최강욱은 겨우 텀블러를 집어들고 뚜껑을 열려 했지만 열차의 미세한 진동과 그의 불안한 손놀림이 겹치면서 텀블러가 손에서 미끄러졌고 뚜껑이 열려있던 텀블러는 그대로 민서연 쪽으로 기울어지며 쏟아졌습니다. 끈적하고 독한 위스키가 민서연의 가죽 재킷과 청바지 위로 쏟아져 내렸고 차가운 액체가 피부에 닿는 순간 민서연의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침착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객차 안에는 독한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고 주변 승객들은 경악하며 입을 틀어 막았지만 정작 사고를 친 최강욱은 멍한 표정으로 쏟아진 술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젖은 옷을 털어내며 차가운 눈빛으로 최강욱을 내려다 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자비나 인내심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적을 섬멸하겠다는 전사의 살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울림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워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고 이는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은 에너지를 억누르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최강욱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 들었습니다. 아, 거참. 사람이 실수를 좀 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그래. 그리고 자네가 다리를 너무 내 쪽으로 뻗고 있으니까 부딪힌 거 아니야. 좀 조신하게 앉아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최강욱은 뻔뻔하게도 피해자인 민서연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혀를 찾고 손수건을 꺼내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텀블러가 비어버린 것만 아쉬워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군인으로서 그리고 남자로서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착각하는 비겁한 인간이었고 이는 그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민서연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티슈를 꺼내 옷을 닦았지만 위스키의 얼룩과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이 얼룩은 마치 최강욱이라는 존재가 군 조직에 남긴 오점처럼 끈질기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 다리는 제 좌석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주 상태로 기물 파손의 승객에게 오물을 투척한 행위는 명백한 경범죄이자 폭행입니다. 사과하십시오. 민서연은 또박또박한 말투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사과를 요구했고 그녀의 태도는 흐트러짐 없이 당당했습니다. 그녀의 요구에 최강욱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이 붉어지며 벌떡 일어섰는데 그는 민서연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거구였지만 민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뭐 사과야. 이 어린 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내가 누군지 잊었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대령한테 술 좀 튀었다고 사과를 하라 마라 명령하는 거야. 지금 그는 자신의 계급을 방패 삼아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하려 했고 목소리를 높여 주변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함으로써 민서연을 겁주려 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두 사람의 대치 상황에 불안해하며 웅성거렸고 일부는 승무원을 부르러 뛰어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최강욱의 보복이 두려워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그런 승객들의 두려움을 읽었고 자신이 이 자리에서 물러선다면 정의가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결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본인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시죠. 군복은 벼슬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견디는 옷입니다. 민서연의 일갈은 최강욱의 패부를 찌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최강욱은 말문이 막히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민서연을 위협하려 했지만 민서연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차마 손을 내리치지는 못하고 허공에서 주먹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눈앞의 여자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했지만 자신의 오만함이 그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건방진 년이 너 부산역 도착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내 부하들 풀어서 네 뒷조사 싹 다 해서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거야. 그는 저열한 협박을 쏟아내며 다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민서연을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은 비열함 그 자체였습니다. 민서연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젖은 재킷을 벗어 옆에 두고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작전 모드로 완전히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조작하여 구조 신호가 아닌 작전 개시 신호를 전송했고 이는 부산역에 대기 중인 707 특수임무단 병력에게 전달되는 무언의 명령이었습니다. 열차는 이제 울산을 지나 부산을 향해 마지막 질주를 시작하고 있었고 민서연은 창밖을 응시하며 다가올 결말을 차분하게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최강욱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명예를 철저히 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훈련 시절 교관이 했던 말을 떠올렸는데 적을 제압할 때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밟아야 한다는 그 가르침을 실현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강욱은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자신이 밟으려 했던 꼬리가 사실은 잠자고 있던 용의 영린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혼자만의 분노에 갇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승무원이 다시 다가와 조심스럽게 상황을 물었고 민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하며 승무원을 안심시켰는데 그녀의 배려는 승무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반면 최강욱은 승무원에게 눈을 부라리며 꺼지라고 손짓했고 승무원은 겁에 질려 황급히 자리를 피했는데 이 대조적인 모습은 주변 승객들에게 누가 진짜 품이 있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서연은 젖은 옷에서 나는 알코올 냄새가 역겨웠지만 이것 또한 작전의 일부라 생각하며 묵묵히 견뎌냈고 그녀의 인내심은 극한에 달해 있었습니다. 최강욱은 민서연이 조용해지자 자신이 기세 싸움에서 이겼다고 착각하고 다시 거만하게 다리를 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벼랑 끝에서 춤을 추는 광대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다시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며 킬킬거렸는데 아마도 자신의 무용담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거나 민서연을 골탕 먹일 방법을 모의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서연은 곁눈질로 그의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려 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이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충분한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열차 내 방송으로 곧 부산역에 도착한다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오자 객차 안은 도착 준비를 하는 승객들의 분주함으로 활기를 되찾았지만 민서연과 최강욱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최강욱은 짐을 챙기면서도 일부러 가방으로 민서연을 툭툭 치며 시비를 걸었고 이제 곧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다. 아가씨, 기대해도 좋아. 라고 속삭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더플백을 어깨에 메었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절제된 힘과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열차가 승강장에 멈추는 순간 시작될 그녀의 반격은 최강욱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서연은 자신의 가방 속에 든 정복을 떠올렸는데 비록 지금은 사복을 입고 있지만 그녀의 영혼은 언제나 대한민국 육군 소장의 정복을 입고 있었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그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열차의 속도가 줄어들수록 민서연의 심장 박동은 더욱 강하고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강욱은 자신이 불러놓은 헌병대가 자신을 호위하고 민서연을 체포할 것이라는 달콤한 망상에 빠져 입가에 침을 흘릴 지경이었고,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이란 책임이 따르지 않을 때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주인을 찌른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고, 그 칼날은 이미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낚아채기 직전의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산역의 플랫폼이 차창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마지막으로 긴 쇳소리를 내며 부산역 플랫폼에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왔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플랫폼은 도착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민서연의 눈에는 오직 작전구역의 지형지물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안내방송과 함께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가기 시작했고, 최강욱은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민서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거만한 태도로 먼저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거운 군용 가방을 어깨에 메고 일부러 민서연을 어깨로 밀치며 통로를 확보하려 했는데, 그 힘이 제법 강해서 일반 여성이었다면 휘청거렸을 정도였습니다. 민서연은 바닥에 뿌리를 박은 듯 굳건히 버티며 그에게 틈을 내주지 않았고, 이는 최강욱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키라고 군인이 먼저 내려야지 어디서 감히 길을 막아. 최강욱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민서연을 밀치려 했지만, 민서연은 유도 기술을 응용하여 그의 힘을 역이용해 가볍게 흘려보냈습니다. 중심을 잃은 최강욱은 앞사람의 등에 코를 박으며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했고,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뒤를 돌아보며 민서연에게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좁은 통로와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고, 그저 욕설만 퍼붓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민서연은 그런 그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페이스대로 하차 준비를 마쳤습니다. 플랫폼에 발을 내디딘 최강욱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기지개를 켜는 대신 두리번거리며 자신이 부른 헌병대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의 표정에는 기대감과 흥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민서연이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그녀의 팔목을 낚아채며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는데, 어딜 도망가려고, 넌 오늘 내 손안에 죽은 목숨이야. 이리와. 그의 악력은 꽤 강했지만 특수부대 훈련으로 단련된 민서연에게는 그저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민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이끄는 대로 순순히 따라가 주었는데, 이는 그를 더 깊은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최강욱은 민서연이 겁을 먹고 순순히 따라오는 것이라 착각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이 여자가 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서 내가 직접 헌병대에 인계하는 중이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두 사람을 쳐다보았지만, 군복을 입은 대령이 하는 말이니 뭔가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섣불리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민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주변을 빠르게 스캔하며 아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플랫폼 끝자락에 검은색 베레모를 쓴 건장한 군인들의 무리가 보였고, 그들의 모습은 최강욱이 기대했던 헌병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기 왔네. 야, 김소령 여기야. 여기. 최강욱은 멀리 보이는 군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반가움을 표했지만, 그들은 최강욱의 손짓에 반응하지 않고
부동자세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강욱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술기운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고 그저 그들이 자신의 카리스마에 눌려 긴장하고 있는 것이라 제멋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민서연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군인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는데 가까이 갈수록 그들의 복장이 일반 헌병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색 대테러복에 전술 조끼를 착용하고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어깨에는 707 특수임무단을 상징하는 백호 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강욱은 707 부대원들을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더 큰 권력을 등에 업은 듯 기세등등해졌는데 그는 아마도 김소령이 자신을 위해 특수부대까지 동원했다고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하하, 김소령이 녀석 일처리 하나는 화끈하게 하네. 헌병대 대신 특전사를 보내다니.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가. 그는 혼자서 헌물을 켜며 민서연을 부대원들 앞에 내동댕이 치듯 밀어버렸습니다. 자, 인연이야. 당장 체포해서 영창에 쳐넣어 감히 대령한테 말대꾸를 하고 술까지 쏟은 죄를 물어야지. 하지만 부대원들은 최강욱의 명령에 미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시선은 바닥에 넘어질 뻔하다가 중심을 잡은 민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아닌 깊은 존경심과 충성심이 담겨 있었지만 최강욱은 그 미묘한 기류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뭐야, 내 말 안 들려. 당장 체포하라고. 너희들 소속이 어디야? 지휘관 나오라고 해. 최강욱은 부대원들이 움직이지 않자 화를 내며 그중 가장 선임으로 보이는 부사관의 멱살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그 순간 부대원들 사이에서 한 장교가 걸어 나왔는데 그는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최강욱 대령님이십니까? 대위가 차가운 목소리로 묻자 최강욱은 멱살을 놓으며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최강욱이다. 너희 지휘관은 어디 가고 대위 나부랭이가 나와서 설치는 거야. 김소령은 어디 있어? 대위는 최강욱의 무례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민서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최강욱은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곳에는 민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기차 안에서의 그 차분한 눈빛이 아니었고 전장을 지배하는 지휘관의 압도적인 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주머니에서 신분증 케이스를 꺼내 펼쳐 보였는데 그 안에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의 신분증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최강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지만 분명히 소장 민서연이라는 글자와 함께 별 2개가 박힌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입이 떡 벌어지며 말문이 막혔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707 특수임무단장 소장 민서연입니다. 최강욱 대령. 지금 이 시간부로 비관의 모든 명령권은 박탈되었습니다. 민서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플랫폼 전체를 울리는 듯한 위엄이 있었고 그 한마디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707 부대원들은 일제히 발을 구르며 민서연을 향해 경례를 붙였고 충성 단결하는 구호 소리가 부산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승객들은 이 놀라운 반전의 걸음을 멈추고 환호성을 지르거나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고 최강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장 내가 아니. 당신이 어떻게. 최강욱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눈앞의 상황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민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무게를 견디기는커녕 군복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고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고 최강욱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너 같은 어린 년이 별을 달았다고 해서 나를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최후의 발악을 하며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지만 대위가 순식간에 다가와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억하는 비명과 함께 최강욱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그의 휴대전화는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상관에 대한 모욕, 민간인 폭행 및 협박, 군품위 유지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까지. 당신이 저지른 죄목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민서연은 차갑게 죄목을 나열했습니다. 그때 민서연이 미리 연락해둔 군 수사관들이 도착했고 그들은 최강욱에게 다가와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최강욱 대령, 당신을 군용물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관의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어지는 동안 최강욱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민서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잠깐 내 말 좀 들어봐요.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요. 술도 저 여자가 쏟았고 그는 끝까지 비굴하게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강제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그의 손목을 조여왔고 그것은 그의 군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민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 같은 군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데려가십시오. 법대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일벌백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서연의 명령에 수사관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최강욱을 질질 끌고 사라졌습니다. 최강욱은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발버둥을 쳤지만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그는 그저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민서연을 향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와, 진짜 멋있다. 속이 다 시원하네라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서연은 시민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 부대원들에게 돌아섰습니다. 수고했다. 작전 지역으로 이동한다. 그녀의 짧은 명령에 부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대형을 갖추고 이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정복을 입은 모습보다 빛나 보였고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강욱은 빙산의 일각일 뿐 그 뒤에는 더 거대한 부패의 고리가 얽혀 있었고 민서연은 이제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최강욱의 휴대전화에서 입수한 정보와 기차 안에서 들었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배후 세력을 추적할 계획을 세웠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대위가 민서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단장님, 옷이 젖으셨는데 갈아입으실 옷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차량에 탑승하시면 바로 환복하실 수 있습니다. 민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 그리고 아까 그 최강욱이 통화했던 박 사장이라는 인물. 신원 파악해서 보고해. 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위는 즉시 알겠습니다. 라고 복창하며 어딘가로 무전을 쳤습니다. 민서연은 역사를 빠져나오며 부산의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는데 바다 냄새가 섞인 짭조름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이 바람이 앞으로 불어닥칠 피바람의 예고편처럼 느껴졌지만
두려움보다는 전의가 앞섰습니다. 그녀는 707 부대원들과 함께 준비된 검은색 벤에 탑승했고 차량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고 민서연은 반드시 승리하여 군의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기차 안에서의 일들을 되새겼는데 최강욱의 오만한 얼굴과 시민들의 겁에 질린 표정이 교차하며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타락하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고 그녀는 절대 그런 괴물이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에 있는 낡은 소설책을 만지작거렸는데 그 책에는 정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신념이자 삶의 지표였습니다. 부산역 헌병대 파견대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최강욱 대령의 고함 소리뿐이었는데 그는 철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자신의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헌병대장과 호영호제하는 사이라며 당장 그를 불러오라고 윽박질렀지만 조사실을 지키고 있는 헌병부사관은 그저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강욱은 자신의 군생활 30년 동안 쌓아온 인맥과 권력이 이 좁은 방 안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고 이는 그에게 있어 죽음보다 더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방금 전 플랫폼에서 마주친 민서연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애써 그 공포를 분노로 덮으려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밖 상황실에서는 민서연 소장이 젖은 사복을 벗고 707 특수임무단 정복으로 환복한 채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옷매무새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어깨에 빛나는 두 개의 별은 그녀의 권위를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정보과장이 최강욱의 스마트폰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조직적인 비리의 실체를 담고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팔짱을 낀 채 화면에 떠 있는 수많은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불법 자금 거래 내역을 훑어보았고 그녀의 눈매는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최강욱 대령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그가 언급했던 박 사장은 전직 군수사령부 소속 소령이었던 박명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복 과장의 보고에 민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명훈이라는 이름에 얽힌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는데 그는 5년 전 군수품 납품 비리로 불명예 제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사회로 나와서도 여전히 군 내부의 부패 세력과 결탁하여 국고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민서연에게 깊은 분노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최강욱 한 명을 처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 거대한 비리 카르텔 전체를 붕괴시킬 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실에 통신 장비가 울리며 육군 본부로부터 암호화된 화상통신 요청이 들어왔는데 발신자는 군수사령부의 고위 장성인 김 중장이었고 그는 평소 최강욱을 아끼던 직속상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예상했다는 듯 입가에 옅은 냉소를 띠며 통신 연결을 지시했고 화면에는 당혹감과 불쾌함이 뒤섞인 김 중장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민 소장,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네가 내 부하인 최 대령을 부산역에서 긴급 체포했다는 보고를 받았네. 절차를 무시하고 타부대 장교를 구금하다니 이게 월권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김 중장은 거두절미하고 민서연을 질책하려 들었지만
민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김 중장님. 최강욱 대령은 민간인이 보는 앞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폭행을 시도했으며 명백한 군용물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되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민서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물러섬이 없었고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었기에 상급자의 압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중장은 민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으나 이내 목소리를 낮추며 회유를 시도했는데 민 소장, 군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일단 최 대령을 우리 사령부로 인계하게. 내가 직접 엄중히 조사하겠네. 민서연은 그 제안이 최강욱을 빼돌려 사건을 은폐하려는 수작임을 단번에 간파했고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국방부 조사본부와 707 자체 감찰팀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증거는 실시간으로 상부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 대령을 인계받고 싶으시다면 정식 절차를 밟아 영장을 가져오셔야 할 겁니다. 그녀의 강경한 대응에 김 중장은 얼굴을 붉히며 통신을 끊어버렸고 상황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대원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김 중장과의 통화를 통해 이 사건의 배후에 더 큰 권력이 개입되어 있음을 확신했고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작전팀장을 호출하여 부산항 근처에 위치한 박명훈의 비밀 창고를 급습할 계획을 하달했는데 그곳에는 최강욱이 빼돌린 군용 장비와 식자재들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늑대 사냥 작전을 개시한다. 목표는 박명훈 검거 및 밀반출된 군수품 전량 회수다. 저항 시 교전 수칙에 따라 제압하되 아군 및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 한편 최강욱은 조사실 안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믿고 있던 김 중장의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김 중장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헌병에게 물을 달라고 소리치거나 화장실을 가고 싶다며 난동을 부렸지만 헌병들은 그를 철저히 무시하며 매뉴얼대로 대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불안감은 증폭되었고 자신이 저지른 비리들이 낱낱이 밝혀질 경우 겪게 될 파멸적인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후회의 신음을 내뱉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반성이 아닌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비겁한 신음일 뿐이었습니다. 부산항의 외진 곳에 위치한 낡은 물류 창고 주변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녹슨 철문 사이를 통과하며 기괴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박명훈과 그의 부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들은 최강욱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증거물이 될 만한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파기하고 있었습니다. 박명훈은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들여다보며 부하들에게 더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했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이 멍청한 최강욱 녀석. 기차 안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특전사한테 잡혀 빨리 이 물건들 다 치워 냄새 맡고 들이닥치기 전에. 창고 밖 어둠 속에서는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이 소리 없이 접근하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밤의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대원들은 창고 내부의 열감지 신호를 확인하며 적의 위치와 숫자를 파악했고 저격수들은 높은 위치를 선점하여 사각지대를 확보했습니다. 민서연은 현장 지휘 차량에서 드론이 전송하는 영상을 통해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진입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끝은 지휘 통제 콘솔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입 10초 전. 알파 팀 정문. 브라보 팀 후문. 찰리 팀 지붕으로 침투한다. 카운트다운 시작. 민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대원들의 인이어를 통해 전달되었고, 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호흡을 가다듬으며 무기의 안전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창고 안의 박명훈 일당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상자를 나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민서연은 모니터 속 박명훈의 얼굴을 응시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숨을 곳은 이제 감옥밖에 없어. 산, 얼, 이. 진입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굉음과 함께 창고의 모든 출입구가 동시에 폭파되었고 섬광탄이 터지며 내부를 눈부신 백색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707 특임대다. 대원들의 우렁찬 경고 방송과 함께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연기를 뚫고 들이닥쳤습니다. 박명훈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허둥지둥 도망치려 하거나 품에서 흉기를 꺼내려 했지만 훈련된 특수부대원들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제압당해 바닥에 엎드린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비를 구했지만 대원들은 냉철하게 수갑을 채우며 현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박명훈은 혼란을 틈타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을 여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민서연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녀는 권총을 겨눈 채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군. 박소령. 아니 이제는 박 사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여전히 쥐새끼처럼 도망치는 솜씨는 일품이네. 민서연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고 박명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민서연이 직접 현장에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민 소장 자네가 왜 여기에? 이건 오해네. 나는 그저 보관업을 하고 있을 뿐이야. 박명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민서연은 그의 말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총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보관 물품들이 우리 군 장병들이 먹고 입어야 할 물건들이라는 게 문제지. 당신이 훔친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병사들의 피땀이야. 그녀의 일갈은 창고 안에 울려 퍼지며 박명훈의 가슴을 찌를 듯 파고들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정리되었고 창고 안에는 최신형 야간 투시경, 방탄조끼, 그리고 대량의 전투 식량과 유류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최전방 부대로 보급되어야 할 물자들로 박명훈이 최강욱과 공모하여 빼돌린 뒤 해외 암시장으로 팔아넘기려던 것들이었습니다. 민서연은 압수된 물품들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는데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섭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어 본부의 상황 종료를 보고했고 이로써 최강욱과 박명훈으로 이어지는 비리 커넥션의 핵심 고리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서연은 체포된 박명훈이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며 박명훈과 최강욱의 뒤를 봐주는 더 큰 배우, 즉 김중장을 비롯한 윗선의 개입을 밝혀내야만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지휘 차량에 올라타며 다음 단계의 작전을 구상했고 이제 그녀의 칼끝은 군 수뇌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의 밤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민서연이 가는 길은 그녀의 신념만큼이나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고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중장부에는 수년 전부터 이어진 거래 내역과 뇌물을 상납받은 고위 장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고 이것은 군 전체를 뒤흔들 핵폭탄급 증거물이었습니다.
민서연은 장부를 손에 쥐고 떨리는 전율을 느꼈는데 이것만 있다면 썩은 환부를 완전히 도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증거물을 자신의 보안 가방에 넣고 잠금 장치를 채운 뒤 대원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비장함이 감돌았고 다가올 폭풍을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민서연을 태운 차량 행렬은 부산 시내를 가로질러 헌병대 본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오늘 하루가 지나면 대한민국 군대는 큰 혼란에 빠지겠지만 그것은 건강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성장통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고 옆좌석에 놓인 낡은 소설책을 보며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정의는 지연될 수 있지만 결코 부정될 수는 없다. 그녀가 좋아하는 책 속의 구절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부산과는 또 다른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국방부 청사로 향하는 민서연 소장의 검은색 세단은 짙은 안개를 뚫고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무릎 위에는 부산항 비밀 창고에서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인 이중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로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이는 오랫동안 군 내부를 좀먹어온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는 확신과 사명감이 그녀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국방부 건물의 위용은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지만 민서연의 눈에는 그 견고한 외벽 속에 숨겨진 부패의 균열들이 선명하게 보였고 그녀는 오늘 그 균열을 타격하여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 청사 로비에 들어선 민서연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을 조성했는데 정복을 갖춰 입고 단호한 표정으로 걷는 그녀의 뒤로 707 특수 임무단 정예 대원들이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비를 지나던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길을 터주며 경례를 붙였지만 민서연은 그들의 인사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목표물인 군수사령부 김중장의 집무실이 있는 고층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검은 가방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무거웠고 그 안에는 수많은 고위 장교들의 목줄을 촤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었기에 그녀는 가방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상승하는 동안 민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김 중장의 얼굴을 떠올렸는데 그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덕망 높은 지휘관인 척했지만 실상은 탐욕에 눈이 멀어 부하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김 중장의 부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나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민서연의 눈빛 한 번에 얼어붙어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비키십시오. 김 중장님께 직접 보고할 사안이 있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고 부관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잡으려다 포기하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 중장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사무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김 중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천천히 뒤를 돌았는데 그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민 소장, 자네가 기어이 여기까지 찾아왔군. 내 경고를 무시하고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겁이 없는 건지 어리석은 건지 모르겠어.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만지작거렸는데 그 손길에는 불안감과 사리가 동시에 묻어났고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민서연을 충분히 짓눌러 버릴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민서연은 대답 대신 들고 있던 가방을 김 중장의 책상 위에 쿵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고 그 소리는 고요한 집무실 안에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중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산항 창고에서 발견된 이중장부 원본입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화법에 김 중장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흔들리는 눈동자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까짓 종이 쪼가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조작된 장부 하나로 나를 협박하려 드는가. 자네는 지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어. 김 중장은 책상 서랍에서 시가 한 대를 꺼내 물며 여유를 가장하려 했지만 라이터를 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민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를 정신적으로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군검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장부에는 중장님의 차명 계좌 번호와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최강욱 대령이 상납한 뇌물의 액수가 날짜별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서연이 장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자 김 중장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했고 입에 물고 있던 시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건방진 년이 감히 내 앞에서 증거 타령을 해. 내가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킨 세월이 얼만데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김 중장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며 책상을 내리쳤고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군림하며 살아왔기에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고 특히나 자신보다 한참 어린 여성 장군에게 약점이 잡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는 호출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민서연이 더 빨랐는데 그녀는 순식간에 그의 손목을 낚아채 제지했습니다. 호출 버튼을 눌러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건물 외부 통신망은 차단되었고 중장님의 친위 세력들은 현재 격리 조치 중입니다. 민서연의 차가운 선언에 김 중장은 경악하며 그녀를 뿌리치려 했지만 특수부대 출신인 민서연의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하극상이다. 헌병, 헌병. 불러 그는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방음이 완벽한 집무실 밖으로 그의 목소리가 새어나갈 리 만무했고 그는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김 중장은 힘으로 안 되자 비굴한 태도로 돌변하여 회유를 시도했는데 민 소장, 우리 좋게 해결하자고. 자네도 알다시피 군대라는 게 융통성이 필요한 조직 아니겠나. 이 장부만 넘겨주면 내 자네의 앞길을 탄탄대로로 만들어주지. 참모총장 아니 국방부 장관까지도 가능하게 밀어줄 수 있어. 그는 추악한 거래를 제안하며 민서연의 야망을 자극하려 했지만 그것은 민서연을 더욱 역겹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민서연은 잡고 있던 그의 손목을 거칠게 놓으며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군대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장병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리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서연의 일갈은 김 중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니듯 김 중장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고 책상 서랍 안쪽에 숨겨둔 권총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민서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는데 그녀는 김 중장이 서랍을 여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책상을 뛰어넘어 그를 덮쳤습니다. 어딜 감히 김 중장이 권총을 꺼내 들기도 전에 민서연의 발차기가 그의 손목을 강타했고 권총은 허공을 날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 중장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민서연은 즉시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가진 자가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을 처박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고 볼품없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활짝 열리며 국방부 장관과 군 검찰단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민서연의 요청을 받고 대기하고 있다가 상황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고 진입한 것이었습니다. 김태수 중장. 당신을 군형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사관들이 김 중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그는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장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자네가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군. 부끄러운 줄 알게. 민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잡고 있던 김 중장을 수사관들에게 인계했는데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김 중장은 끌려나가면서 민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는데 민서연, 네가 무사할 것 같아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는 군대에서 매장될 거다. 그의 악담은 복도에 메아리 쳤지만 민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제 자리는 여기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은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니까요. 당신이 앉아있던 그 자리도 이제는 깨끗해지겠군요. 민서연의 마지막 말은 김 중장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켰고 그는 힘을 잃고 축 늘어진 채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집무실에 남은 것은 민서연과 국방부 장관뿐이었고 장관은 민서연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수고했네.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이번 일로 적을 많이 만들었을 텐데 괜찮겠나? 각오했던 일입니다. 군인이 전장을 두려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게는 전장보다 내부의 부패가 더 두려운 적입니다. 민서연의 대답에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민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는데 아침 햇살이 건물을 비추며 도시를 깨우고 있었고 그녀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김 중장이 언급했던 배후 세력과 그가 남긴 잔재들을 처리하는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김 중장의 명패를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는데 텅 하는 소리와 함께 명패가 처박히는 모습은 부패한 권력의 몰락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이 자리는 주인이 바뀔 겁니다. 더 정의롭고 강인한 사람으로.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는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그녀를 기다리던 707 부대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부대원들 사이를 걸어가며 다시 한번 군화끈을 조여 매었는데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작전 완료했습니다. 이제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러 가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국방부 청사를 빠져나오는 민서연의 뒤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마치 거인처럼 웅장해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시선을 떼지 못했고 그녀가 뿜어내는 아우라에 압도되었습니다. 민서연은 차에 올라타며 운전병에게 다음 목적지를 지시했습니다. 중앙지검으로 간다. 아직 넘겨줘야 할 선물들이 남았어. 차가 출발하자 민서연은 좌석에 깊이 몸을 묻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기차 안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강욱도 김중장도 없는 평화로운 객차였고 그녀는 방해받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던 소설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꿈꾸는 세상이자 그녀가 지키고 싶은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눈을 떴고 현실로 돌아온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고 그녀는 이 긴 이야기의 끝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곳일지도 모르지만 민서연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가 그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자처했고 그 불길은 거대한 악을 태워버릴 정화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몇 달 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군납비리 사건인 일명 별들의 추락 스캔들은 군사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었고 법정 안은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죄수복을 입은 최강욱과 김태수 그리고 박명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과거의 위세 등등했던 군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초라하고 비굴한 몰골이었습니다. 특히 최강욱은 수감 생활 동안 살이 많이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는 방청석 어딘가에 앉아있을 민서연을 찾으려는 듯 연신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자 법정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모두의 시선은 재판장의 입에 집중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했으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검찰 측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강욱에게는 징역 15년과 불명예 제대 그리고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되었는데 그는 판결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오만방자한 행동의 대가가 이토록 혹독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며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계급장은 이제 아무런 의미 없는 천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김태수 전 중장 역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는 최강욱과는 달리 끝까지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권력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차가운 수갑의 감촉만이 그가 범죄자임을 일깨워줄 뿐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는 사회악을 제거한 시민들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법정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민서연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에게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의 확인일 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민서연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잠시 멈춰섰는데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더 강인하고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이번 사건에 대한 소감을 묻자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군복은 권력이 아니라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 본분을 잊은 자에게는 자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녀의 인터뷰는 실시간으로 뉴스에 보도되었고 국민들은 그녀를 진정한 군인의 표상이라 칭송하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연은 그러한 찬사에도 동요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올라탔는데 그녀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민서연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기차 안에서 최강욱이 자신의 가방을 가리키며 쓰레기라고 불렀던 것을 떠올렸는데 역설적이게도 진짜 쓰레기는 가방이 아니라 그 가방을 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최강욱 자신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싸움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그 싸움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특수임무단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높은 의자가 아니라
수많은 부하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무거운 십자가와도 같았습니다. 707 특수 임무단 주둔지에 도착하자 연병장에서는 대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고 그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민서연이 차에서 내리자 훈련을 지휘하던 교관과 대원들이 일제히 멈춰서서 그녀를 향해 경례를 붙였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원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악수를 하며 격려해 주었는데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대원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 불의에 맞서 싸워 이겼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부대 전체의 사기를 크게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서연은 집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 보았는데 책상 위에는 그녀가 평소 아끼던 낡은 소설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집어들고 펼쳐보았는데 그 책갈피에는 그녀가 임관할 때 썼던 초심을 잊지 말자는 문구가 적힌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메모를 보며 미소 지었는데 비록 과정은 험난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원칙을 지켰기에 오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군 내부의 썩은 살을 도려냈으니 새 살이 돋아나 더욱 건강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서연은 다시 사복 차림으로 서울역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임무가 아니라 진정한 휴식을 위해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표소에서 부산행 KTX 특실 티켓을 구매하고 승강장으로 내려갔는데 플랫폼의 공기는 여전히 분주하고 활기찼습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그녀는 자신의 좌석을 찾아 앉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은 7A 좌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번에 불쾌했던 기억이 떠올라 피구숨이 나왔지만 이제 그 기억은 그녀를 괴롭히지 못하는 지나간 에피소드에 불과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고 잠시 후 객실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는데 그는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서연의 옆좌석인 7B 자리에 짐을 내려놓으며 힘겹게 앉았고 민서연에게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옆자리에 불편을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는 예의 바르고 점잖은 태도로 양해를 구했고 민서연은 흔쾌히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평범하고 상식적인 대화가 민서연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함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차가 속도를 높이며 도심을 벗어나자 민서연은 의자를 뒤로 젖히고 편안한 자세를 취했는데 따스한 햇살이 차창을 넘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기차의 규칙적인 진동을 느끼며 잠시 잠을 청하려 했는데 꿈속에서는 더 이상 악당이나 전투 장면이 나타나지 않고 평화로운 바다의 풍경만이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드넓은 백사장을 거닐며 자유를 만끽했고 파도 소리는 그녀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는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평화였고 그녀는 그 평화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일어난 민서연은 개운한 기분으로 기지개를 켰고 옆자리의 중년 남성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가방에서 자신의 소설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는데 책의 마지막 장에는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덮으며 문득 자신의 인생도 이 소설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인공이 겪은 시련이 결국 그를 성장하게 만들었듯 이번 사건 또한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차는 어느새 종착역인 부산역에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을 내보냈고 승객들은 내릴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민서연은 짐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의 앞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차에서 내려 플랫폼을 걸어갔는데 바다 냄새 섞인 바람이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자유의 공기를 폐부 깊숙이 채웠고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역 광장으로 나온 민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은 그녀의 미래처럼 투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부관에게 도착보고 문자를 보냈고 곧바로 편안한 휴가 보내십시오. 단장님이라는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택시 승강장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주거나 뺏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운대 바닷가로 향하는 길에 민서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눈에 담았는데 모든 것이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최강욱이 감옥에서 이 풍경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스스로 감옥이라는 좁은 자리를 선택한 것이고 민서연은 올바른 신념으로 세상이라는 넓은 자리를 얻은 것이니 더 이상 그를 동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공평하게 각자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배정해주는 법이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한 민서연은 신발을 벗어들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는데 차가운 바닷물이 발가락 사이로 들어오며 간지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웃어보기도 하고 소리를 질러보기도 했는데 아무도 그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그녀는 그저 평범한 30대 여성으로 돌아가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길게 늘어선 발자국들은 파도에 씻겨 사라졌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긴 정의의 발자국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기 시작했고 민서연은 해변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는데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때 한 커플이 카페로 들어와 자리를 찾다가 민서연의 맞은편 빈자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여기 자리 있나요? 앉아도 될까요? 남자의 정중한 물음에 민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민서연의 대답에 커플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고 행복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리는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정당하게 요청하고 배려하며 함께 나누는 공간이라는 것을 최강욱은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 파멸했지만 민서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민서연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하지 않고 바닷가 근처의 숙소로 발길을 돌렸는데 그녀는 내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로운 다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걷으면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별이 마치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성처럼 느껴졌고 앞으로도 그 별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빛나는 존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신념은 우리에게 긴 여운을 남겨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앉아야 할 올바른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최강욱 같은 불청객이 나타나 당신의 자리를 위협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민서연처럼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며 당신의 자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곳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불필요한 쓰레기들을 치우고 당신만의 온전한 자리에 앉아 편안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